네, 이어서 이제 독서의 명암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어서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독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문제점 하나를 봤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방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어떤 정보든 체계화시키는 역량을 갖게 되면 체계화 속에서는 예측이 나옵니다. 자,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원소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기억나죠? 학교에 했던 사람. 멘델레예프. 예, 기억나죠? 그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 때 그때는 원소를 막 발견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기율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원소는 뭐 원자수가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어떤 체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족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수치에 따라서 순서를 짜봤더니 중간에 빠진 숫자가 있는 거예요. 원소 숫자 중에. 순서가 가다가 갑자기 빠졌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측. 예측. 이거 세상에 있겠네. 어때요? 바로 예측이 되죠. 정보를 체계화시키면 빠진 부분이 보이고 빠진 부분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거든요. 체계화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예를 또 들어볼까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할 때 명왕성을 발견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보통 별은 별의 중력이 있고 주변 별의 중력이 있어서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서 궤도가 결정이 됩니다.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이 도는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원형으로 돌아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 지금 궤도는 다 무슨 형이에요? 타원형이에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타원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원형으로 돌아야지. 이유는 수성 있고 금성 있고 지구가 있는데, 수성이 돌려 그러면 얘가 땡겨. 얘가 땡기, 태양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무조건 원형입니다. 근데 얘가 땡기니까 할 수 없이 얘가 가다가 이리 밀려. 지구가 또 땡겨, 밀려. 목성이 땡겨. 이것이 다 종합작용을 해서 만들어진 게 궤도예요. 그 궤도가 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게 정교하게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이죠. 근데 해왕성이 있는데, 해왕성이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해서 돌면, 근데 해가 도는데 분명히 앞에 중력을 계산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이리 가는 거예요. 완전 천문학자들 난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궤도에 비밀이 있다. 이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게 있다 했는데 한 학자가 예측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예측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별이 원래 이 수금지와 목토 천까지 중력을 계산하면 얘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측. 그렇죠. 누군가가 땡기죠.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궤도를 계산한 거예요. 이제 얘놈이 이렇게 가는 정도면 어딘가 위치에서 땡기는 힘이 있다는 거. 한 학자가 이 땡기는 힘을 계산했어. 그래도 그 위치를 딱 찾으니까 명왕성이 나타난 거예요. 멋있잖아요. 정보를 체계화시키면 빠진 부분이 드러난다. 정보를 체계화시키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다. 정보를 체계화시키면 맞지 않는 오류 부분이 드러난다. 이 세 가지, 부족, 부재, 오류, 이 세 가지를 찾아내는 거를 문제인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은 가설검증이 되죠. 문제가 뭐지 하면 뭐지? 이게 무슨 가설검증이에요. 안 보이면 그만인데. 체계화는 문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무조건 보여. 왜? 보세요. 하위 말단에 가면 더 아래 없죠. 모든 학문의 끝에 가면 더 이상 없잖아요. 그걸 밑에 찾아내면 이걸 부재라고 그러죠. 이걸 찾아내면 창조. 말단에 가니까 항목이 나왔는데 원래 5개가 되는데 3개밖에 없어. 부족. 보충이죠. 연결고리 가운데서 뭐가 잘못돼 있어. 오류. 이 세 가지를 찾는 게 바로 인류가 문명을 만드는 길이다. 그거를 체계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일 때는 문제고 눈에 안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체계화의 힘이에요. 그래서 결국 독서의 명암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체계화로 인해서, 체계화를 하는 사람은 아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체계화를 안 하는 사람은 독서의 영원한 그래프 이렇게 가서 40대나 가서야 올라오는 이런 현상 때문에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인들의 핵심 능력을 살펴보면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데 문제 해결력은 대체로 이런 걸 말합니다. 정보력, 사고력, 표현력, 실행력. 최고의 독서가 정보의 체계와 달변의 언어력, 달필의 문장력, 강력한 추진력. 요 네 다섯 가지 요소, 상위 요소는 이 요소인데 이 요소가 바로 위인들의 핵심 능력. 이거 다 갖추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 돼요. 근데 대부분요 말 잘하는 사람이 글 잘 못 쓰고 글 잘 쓰는 사람이 말 잘 못하고 말 잘하고 글 잘 쓴다. TV에 나오죠. 신경숙 씨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해. TV에 잘 못 나와. 거기다가 실행력이 있으면 경영자가 돼버려. 여러분 학자들은 정말 좋은 걸 연구해 놓고도요. 실행 능력이 없습니다. 즉 경영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는 다 경영자에게 넘어가. 돈은 이쪽이 벌고 학자는 명예만 얻습니다.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빌 게이츠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도 자기가 했고 최고의 독서가죠. 빌 게이츠. 정보를 체계화시켜서 윈도우즈를 만들죠. 달변이죠. 자기가 글을 써내죠. 실행해서 경영을 하죠. 이런 사람들을 억대, 조대의 부자가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다 반쪽들이야. 이거 잘하면 이거 못하고 이거 잘하면 이거 못하고 이거 잘하는 학교에서 이거 잘하는 맨날 돌아다니느라고 공부를 못해. 그러잖아. 맨날 돌아다니고 막 운동하고 다니고. 빌 게이츠 보세요. 잡스 보세요. 페이스북 보세요. 세계 최고의 천문학적 거부들이 다 이것을 다 잘합니다. 한번 역사를 돌아보세요. 이걸 우리는 인간의 종합 능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배우는 과정에서 인간이 배우는 과정에서 이 종합 능력을 고르게 배우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어떤 애는 글쓰기 좋아하면 막 글만 써. 그러다가 그냥 말하는 기회는 놓쳐. 말 잘하는 애들은 또 글 쓰는 시간이 없어. 미인들이 하도 주변에서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공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막내 아들도 이렇게 얍상하게 생겨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 공부를 잘 안 해. 근데 첫째는 달라요. 걔는 또 공부만 해. 근데 걔는 또 공부만 잘하지 말을 못해. 둘째는 또 공부는 안 하니까 막 돌아서 말을 많이 해. 균형이 없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을 주는 요소를 살펴보면 독서의 네 가지 선물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정보력 만들어지죠. 여기 있네요. 근데 체계화는 안 됩니다. 대화, 토론, 질문을 하게 되면 사고력과 표현력 개발, 이게 체계화죠. 표현력까지 같이 개발됩니다. 거기에다가 정보 자체가 유익한 정보다. 그러면 실행력이 개발됩니다.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물섬 정확하다. 여기 그만두고 빨리 가야죠. 1년 걸리도록 그냥 그만두고 가야죠. 정보가 정확해. 유익한 정보가 정확해. 그러면 움직임, 행동이 나옵니다. 결국 방금 말했던 저 위의 요소가 독서를 통해서 얻어요. 근데 독서를 통해서 얻는데 책만 많이 읽으면 얻어지나요? 아니죠. 이게 필요해요. 이거 안 하면 이게 안 개발돼요. 아까 말했던 설계적 독서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설계적 독서에 여기도 이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함정이 인류 역사에서 부족했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걸 오늘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인지기술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 가지고는요 보통 책 한 권으로 끝나거든요. 설계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즉 수백 권 수천 권을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는 저자형 설계로 가지 않고서는 설계적 사고가 잘 개발이 안 돼요. 여기는 책 한 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 핵심 능력이란 결국은 독서를 통해서 내 독서의 정확한 액션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 그런데 오늘 현재 엄청난 위기가 하나 왔습니다. 자, 위기가 뭘까요? 인공지능이 출현했습니다. 자, 현재는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빨리 읽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 능력을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다가 세막입니다. 맞죠? 지구촌에 있는 동물 중에 이 네 가지를 해내는, 이 다섯 가지를 해내는 동물이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현재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끼 쓰기 더하기 셈하기까지를 나보다 훨씬 잘합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예, 종말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은퇴쯤 되면 여러분은 이제 로봇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좀 이따 제가 보여줄 장면들 한번 봐보세요. 안 믿어.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작년 말부터 방송에서 명견 말리든 막 이런 데서 막 방송이 막 그 인공지능 시대를 막 쏟아냈거든요. 이제서야 이제 현실이 된 것 같아.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좀 믿죠.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실제적인 장면들을 영상을 가지고 보고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가 이렇습니다. 이후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보다 업무를 잘해. 아직은 우리 업무보다는 못해. 이런 낮게 행위는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그걸 업무로 종합시켜서는 우리보다 좀 어느 부분은 잘하죠. 단순 반복되는 것은. 하지만 어쨌든 창의적 업무는 못합니다. 예측을 더 잘합니다. 지금 빅데이터 예측이 인간의 표준형, 그러니까 통계 예측을 할 때 표준 집단을 뽑아서 하잖아요. 요즘 빅데이터는 어때요? 표준 집단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 그냥 한국통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화의 기준을 다 가지고 그냥 통계를 내버리는데 표준 집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이제 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인공지능에 대비한 인간지능이 필요해요. 원래 인공지능은 인간지능을 그대로 복제한 겁니다. 근데 인간지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에요.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모든 게 바로 여기서 이제 시작되고 여기서 막한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인류 5,000년 역사를 장악해온 패러다임입니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아는 게 힘이다. 없죠. 인류 모두가 다 수긍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 제가 프랑스 혁명의 과정 물으면 기억나요 다? 안 나죠? 얘한테 물어보세요. 얘한테 물으면 다 찾아줍니다. 누구 머리가 좋은데요? 뭐 하려고 배워요? 얘한테 물으면 되는데. 지금 싱가포르, 이스라엘 수업에 다 스마트폰 씁니다. 결국 서울시 교육청에서 스마트폰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쓰기로 결정하고 지금 시스템 준비하고 있어요. 수학 공부하는데 이제 어떻게 더 이상 공식 외우는 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아는 게 힘이라는 것은 끝났습니다. 구글 글래스 요즘 못 쓰게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하도 개인정보 때문에. 구글 글래스 쓰면 바로 물으면 바로 화면에 떠줍니다. 심지어는 안 물어도 떠요. 길 가다가 건물 딱 보면 건물 어때요? 무슨 빌딩에 언제 지어졌고 예술 작품 그림 하나 딱 보면 그림이 누가 그렸고 언제 그려졌고 기억을 왜 하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모든 교육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다 뭐예요? 기억하고 있는 걸 테스트하는. 그리고 나머지가 일부가 생각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대부분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의 종말이죠. 근데 인간의 인지, 인간의 지능에는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아는 게 힘이라는 아는 것.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능도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건데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택하세요. 둘 중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제가 지금 새로운 개념을 하나 얘기할 테니까 이걸 듣고 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5,000년 동안 믿어왔던 패러다임을 포기할 건지. 자, 아는 게 힘이다와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자, 두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둘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남은 인생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시작. 아는 것입니다요? 알아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만 선택하라. 둘 다 하지 말고 하나만 하라고 한다면. 예, 그렇죠. 알아내는 거죠. 왜 그러냐? 아는 것은 내가 연구한 겁니까? 누군가가 개발한 겁니까? 누군가가 연구해서 개발한 걸 나는 학습한다는 뜻이고, 알아내는 것은 상처는 다를 거예요. 여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사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 추론, 가설 검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아는 것은 얼마나 쉽겠어요.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 사람에게 여기 있는 글을 아는 것은 얼마나 쉽냐고. 이미 다 구조, 체계 다 갖춰진 건데.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왜 지금까지 인간은 아는 것이 힘이다에 온 인류가 몰입하고 살았을까요? 이유. 자, 맞춰보세요. 오늘 강의 참 잘 듣고 계셔요. 굉장히 지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좀 사실 쉽지 않은 강의입니다. 재미는 별로 없는 강의인데 원래 재미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신체적 재미. 둘째는 정서적 재미. 셋째가 관계적 재미. 넷째가 인지적 재미입니다. 신체적 재미는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정서적 재미는 개콘 보거나 영화 볼 때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적 재미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즐겁잖아요. 마지막에 인지적 재미예요. 인지적 재미는 새로운 걸 알아서 내게 돈이 생기고 새로운 걸 알아가지고 내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다 하나로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비율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 인지적 재미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그냥 손 안 대고 놔두는 게 좋아요. 그럼 무조건 잘해. 배우는 게 재밌는 사람한테 누가 뭘 가르쳐요? 지가 알아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재미가 비중이 높을수록 나머지 재미들을 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인지적 재미라는 걸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 재미도 적당하게 알아내서 자기가 즐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군데에 빠져버리면 게임하는 데 빠진다. 이건 정서적 재미거든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인지적 재미를 포기합니다. 그럼 공부는 끝나고 사회 역량이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다 발생합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이 네 가지 재미 중에 상당히 인지적 재미를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집중도를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 질문했지? 네, 질문 뭐였죠? 아까. 네, 질문에 요점이 뭐였어요? 예. 왜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 중에 인류는 모든 인류가 아는 것에 올인했을까요? 이유. 여러분 지금 마치 지금 보물섬을 찾아가는 지금 단계 계속 스토리입니다. 지금 더 들어가려면 한참 더 가야 돼요. 매뉴얼이 좀 길죠. 자, 왜 그랬을까요?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제한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제한이 안 되죠. 네, 컴퓨터 안에 딱 멈추는 순간, 이 컴퓨터 안에 딱 세팅되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에 전부 접속이 됩니다. 우리는 모르면 지금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요. 드디어 2011년에 인공지능이 사건을 터뜨렸죠. 이놈은 어마어마한 정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질문이 오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외부로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2011년에 세계적인 퀴즈쇼에서 켄이라는 10년 동안 우승을 해왔던 켄이라는 주인공이 결국 인공지능에게 7대3으로 집니다. 인류가 드디어 기계에게 지식을 빼앗긴다. 그날 이후로 지금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미 금융, 건강, 보험 등과 같은 엄청난 사업에 이 IBM에서 만든 이 로봇이 결국은 직업을 가지게 된 거죠. 지금 금융 예측 로봇이다. 건강 로봇이다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의사가 이스라엘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의사가 진단해서 오진 낼 확률하고 기계가 진단해서 오진 낼 확률을 줬는데 기계가 1%, 의사는 40%. 오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결론 내는지 아세요? 진단과 처방은 기계가 해라. 마지막에 결정만 의사가 해라. 의사 참 할 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지금 비상 소멸 직업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이 정도면 아시겠죠? 최상의 전문성을 가진 직업들이 전부 막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요. 금융권 직업이 작년 한 해 다 해봐야 20만, 30만도 안 된 금융권 직업이 5만 명이 한 해에 날라갔습니다. 어떡할까요? 바로 이 인공지능의 위기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독서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가 끝나버리고 이제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인데 바로 인간에게 있던 이 두 가지 기능,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 중에 알아내는 건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알아내는 힘이 나온 거예요. 이 알아내는 힘으로 이제 이제 오늘 이 주제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알아내는 힘은 어디서 사용하고 있느냐? 실제로 인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걸 기술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걸 배우는 곳, 유일한 곳이에요. 현재 지구상에. 예전부터 있었어요. 단지 소수예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까요? 과학은 분야에서 쓰이고 더 다른 과학 학문들도 많습니다만 그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의 한 과정이죠. 거기 가면 이걸 안 배우면 학위를 안 줍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학위를 줘요. 무슨 학위? 학위 중에 최고의 학위. 박사학위. 박사학위가 바로 이 알아내는 힘을 기준으로 학위를 줍니다. 사회에서 어떤 발명을 했다고 해서 학위 주던가요? 안 주죠. 박사학위는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걸 해내면 학위를 줍니다. 박사학위의 핵심은 뭐냐? 이 세상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아주 작은 문제도 좋아요. 예,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잘 되냐? 요거 연구해도 받아요. 근데 아무도 연구한 적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 모든 학위, 박사학위를 다 뒤져서 연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없어야 돼. 없는 답을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아야 학위를 줍니다. 아무리 1000만 개를 발명해도 그냥 발명한 거하고 가설을 세워서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 알아내는 것.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뭘 인정해 주냐. 너는 이 세상에 새로운 문제가 있어도 한 번도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도 너는 어떤 문제든 붙잡으면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인증서예요. 그 결과가 끝에 가면 어디까지 가요? 노벨상까지 가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노벨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재미난 사례를 하나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 노벨상에서 현재 약 1000개 정도가 노벨상이 발행됐습니다. 그 중에 정말 이상한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부터 해보죠. 한국은 지금 평화상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인지상일 말이에요. 학문상, 평화상은 인지상은 아니에요. 상은 괜찮은 아주 좋은 상이죠. 그렇지만 인지상은 아니니까 좀 빼놓고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은 일단 인지상이 없어요. 알아내는 상은 없어요. 일본이 가까운 중국이 인구 13억 정도 되는데 10억을 해놓고 13억에 현재 10개입니다. 13억에 10개예요. 일본은 1억 한 2천 정도 됩니다. 1억 한 2, 3천 되는데 거기가 20개예요. 그 다음에 서양은 나라가 너무 많아. 나라가 너무 많아서 그냥 몽땅 퉁쳐서 30억입니다. 30억에 현재 한 600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기이한 나라가 하나 있죠. 유대인. 유대인은 현재까지 1,500만입니다. 1,500만. 1억도 아니고. 노벨상이 약 200개. 자, 이거를 좀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좌변을 일치시켜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좌변을 일치킨다면 서양이 30억이니까 다 30억으로 바꿔볼게요. 30억에 600개죠.
그럼 중국이 30억이 되려면 2배 하면 되죠. 2배 하면 30억이니까 노벨상 2배로 하면 아까 10개였으니까 20개 되죠. 600대 20개입니다. 일본이 1.3억이니까 10배 하면 노벨상은 20개니까 200개. 그리고 다시 2배 해야 30억 되죠. 1.5억에서 아니다. 1.5억에서 10배 하면 15억. 곱하기 2 하면 30억이니까 200개, 400개가 돼요. 일본이 400개.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 가겠습니다. 유대인은 1,500만이네요. 1.5억으로 10배 하면 노벨상이 200개니까 2,000개. 다시 1.5억에서 10배 하면 15억. 2만 개. 다시 2배 더해줘야 30억 되죠. 그럼 몇 개요? 4만 개. 4만 개 대 600개 서양. 난 그 통계를 보고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사람하고 개 차이잖아. 있을 수가 없네. 나 그날 정말 충격에 빠졌다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도대체 그쪽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 그 생각만 하면 뭐가 발견되는 건가?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조사를 더 했습니다. 뭐가 그들의 노벨상을 만드냐. 즉 알아내는 상이거든 그게. 뭐든지 잘 알아낸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 능력 가지면 삶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학습법을 먼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큐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한국은 중국은 암송합니다. 소리내서 학교 들어가면요, 그 베이징대 들어가는 학교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교 가면요, 뭐 벌소리가 왱왱거려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요. 서로 안 들리게끔 하려고 막 크게 하니까. 중국이 암송, 한국은 뭔지 아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도서관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암기. 예, 우리는 암기. 소리 내면 큰일 나. 그러니까 소리 안 나려고 하려고 절로 들어가고 막 조용한 데로 가야 돼. 그 효과는 중국보다 떨어져. 일본은 필기예요. 일본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노트를. 그래가지고 전부 학교가 필기한 결과를 가지고 전부 그 수행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책을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 찾아보면 일본 사람 번역책이 얼마나 많아요. 번역 안 된 책만 해도 많을 텐데. 필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16년을. 그 다음에 서양 뭘까요? 서양 그러면 딱 학습법이 딱 정해졌잖아요. 발표 토론. 자, 유대인은 뭘까요? 질문.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질문이야. 근데 유대인은 질문에 플러스 토론이 하나 붙어 있어요. 서양과 좀 달라요. 그런데 바로 질문이라는 게 더 핵심이에요. 질문 다음에는 토론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질문 다음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질문하면, 보세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릴 때는 질문하니까 엄마가 답변하면 신이야. 그죠? 신이야. 그냥 믿어. 근데 좀 나이가 들면 어때요? 이제 엄마 말에? 엄마, 새가 어떻게 날라? 날개 있으니까 날지. 날개만 있다고 날라. 공기는? 그러네. 공기도 있어야 나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 말이 안 믿겨. 그때부터 토론이 되게. 그러니까 정보가 어느 정도 쌓여야 토론이 돼. 그래서 보통 토론이 되려면 10세에서 15세 이상이 돼야 토론이 돼. 그동안 서양은 뭐 했냐? 암기예요. 서양도.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좀 다른데. 유대인은 언제부터 질문해요? 태하에서부터 질문해. 나오면 질문해. 여러분, 인간의 사고는 언제 사고하느냐? 자극이 와야 사고를 해요. 자극. 잘 보세요.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은요, 자극인데 이 자극을 차이라고 말해요. 차이.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춥고 덥다라는 생각을 안 했죠. 내가 말하기 전까지. 근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춥고 덥다를 생각해요. 온도가 떨어지면. 그죠? 온도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춥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체온보다 낮아들어 하면 차이가 발생하니까 내 스스로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각을 하는 거야. 차이가 생각을 만들어. 이 차이를 뭐라고 그래요? 도전. 차이를 만들어준 게 도전이에요. 뭔가 도전이 온 거야. 챌린지가 오니까 그 챌린지에 대해서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사고를 하게 만들어주려면 자 빨리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사고할까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걸 묻는 게 차이야. 내가 아는 걸 물으면 생각해요 안 해요? 차이가 없잖아.
시험도 차이입니다. 시험을 주는 게 차이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가장 뛰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암기, 암송, 필기, 토론, 질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질문이 인간을 사고를 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토론과 질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토론은 질문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합니다. 토론, 그렇죠? 지금 토론하는 과정은 훨씬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토론은 나이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능력은 언제 길러지죠? 0세부터 10세 사이에 다 길러지거든. 0세에서 10세 사이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길러지는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토론은. 유대인은 이 기간을 잡았어. 이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이 인지력이 하는 거. 바로 알아내는 능력이죠. 질문을 하면 알아낼 거죠. 내가 질문할 때마다 알아내는 생각을 해.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면 포기해요. 이게 차이를 적정하게 맞춘다는 거. 그래서 학교의 교과서는요. 보통 1학년 배우고 2학년 올릴 때 또 지식이 좀 달라요.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이 차이를 만들어줘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항상 차이가 너무 심해. 교과서만 나오면 아무것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 소수를 뽑아보면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많이 경험합니다. 바로 암기, 암송, 필기, 토론,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암기, 암송, 필기, 토론, 질문.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이 다 차이입니다. 이게 실현이라는 거예요. 실현. 네, 마지막이 실현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사고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실현입니다. 자, 얼른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당장 지금 내일 여러분이 공무원에서 해직된다고 생각해봐요. 평상시와 다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다르죠. 엄청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주변 요소부터 나 다음 생각, 다음 생각. 이걸 보고 실현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을 경험한 사람이 생각을 통해서 그 실현을 이겨냈다. 최고의 예측입니다. 징기스칸 책 한 자도 안 읽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실현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태어나서 부모 죽고 생명의 위협을 어릴 때부터 당하면서 그 위기를 해결하면서 그 눈치, 그 실현 앞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문제 해결력이 바로 전 세계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실현을 당하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닌데 문제는 이겨낼 수 없는 실현이 있죠. 부모가 죽었어. 아이. 이건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실현이라서. 그래서 실현이 너무 크면 절망하는 포기율이 많아져요. 그래서 상위 계층의 소수만 실현을 당했던 소수만 성공하고 나머지 99%는 다 망해요. 그래서 절대로 실현은 쓸 학습용 소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현은 차이죠.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실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실현을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단계별로 적절한 실현을 만들어주는 것을 트레이닝, 교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할 때 실현을 적절하게 줘야지 너무 크면 포기하게 되고. 이제 좀 와닿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인간의 능력이란 결국 사고,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알아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전이 와야 돼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죠. 네. 그럼 아이들에게 적절한 도전이 주어져야 되는데 항상 책만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건 정신적 도전이에요. 육체적 도전은 없거든. 그래서 체험적 도전이 요즘 이제 강화되고 있죠. 체험적 도전이 생각을 다방면으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거쳐서 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위기에 처한 독서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출현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학습은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지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작년에 선포했습니다. 정보화 시대 다음 시대를 인지시대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농업시대, 원시시대, 농업시대, 그 다음에 산업시대,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 그리고 다음 시대 지금 잘 모르죠.
다음 시대를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인지시대, 즉 인공지능시대로 규정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와 좀 유사한 흐름이긴 한데 인공지능은 정보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고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능력은 하고 두 가지로 딱 선포했습니다. 인지 능력과 인성 능력이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왜? 인공지능이에요. 나머지는 다 인공지능이야. 이제는 기계를 조작하는 거 로봇이 더 잘합니다. 그죠? 예측하는 것도 잘합니다. 뭐든 다 잘합니다. 이제 오로지 인간에게 있는 최종 능력은 이 두 가지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를 알아내는 것. 문제를 알아내는 것. 인성 능력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간의 조화를 끌어내는 능력. 왜요? 뛰어난 기술을 가질수록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잖아요. 세계를 말아먹을 수도 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인성 능력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성지능법이 통과되고, 그죠? 예, 교과서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지능력 개발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국가에서? 미국은 이미 인지능력이 2, 3년 전부터 세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세팅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지금 교과서 개발하고 있어요.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낸다라는 것은요, 매뉴얼링식으로 알아내는 거거든요. 처음에 뭔데, 그 다음에 뭐고, 그 다음에 뭐고 해서 마지막에 뭐다. 이게 가설검증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고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코딩을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코딩 교과목이 2017년 전 교과로 다 들어갑니다. 이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코딩 교과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코딩을 해서 전부 프로그램 만들겠다는 소리 아닙니다. 코딩의 직업이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처럼 알고리즘적 사고를 하는 능력을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문제 해결력 또는 매뉴얼링 사고 또는 알아내는 사고라고. 가설검증적 사고. 가설검증적 사고가 재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보를 입수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정보를 체계화하고 체계화한 정보를 가지고 매뉴얼링을 하고 매뉴얼링 다음이 가설검증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나 보세요. 이제 정보 입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는. 세계는 지금 이렇게 많은 이 체계화, 그 다음에 매뉴얼링, 그 다음에 가설검증까지 가야 됩니다. 가설검증까지를 우리는 알아내는 사고라고 그래요. 이 알아내는 사고에 접근도 못한 거예요. 우리 교육이. 그래서 노벨상에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노벨상 추진위원회 실무를 아마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노벨상 수상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이상희 장관 아시죠? 전 과기부. 그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저는 이제 이 분야를 오래 연구했잖아요. 저를 만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인지기술 가지고 했더니 갑자기 자네 이거 어디서 배웠어? 대뜸 그러더라고. 딱 5분도 안 지나서. 제가 죽자고 현장에서 그냥 머리 박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내가 영재교육국 통과시키고 우리나라 영재교육 시스템 다 세팅한 분인데 전 세계 걸 다 찾아봐도 당신 같은 이론이 없었다는 거야. 지금 완전히 제 팬입니다. 지금 제 일을 거의 밀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상희 장관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대한민국 노벨상 수상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정부와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들이 다 참여. 거기에 제가 실무를 맡게 되는데 다행히 이 기술이 사실 노벨상을 목표로 하는 기술. 그러면서 동시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는 매뉴얼링으로 해서 누구라도 다 발전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기술로 정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독서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 지능을 찾아내야 됩니다. 다행히 인간 지능 중에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알아내는 능력 중에서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공지능이 예측까지 한다고 그랬죠. 빅데이터 예측했죠. 그러면 인간은 끝난 거 아니에요? 예측이 마지막 능력인데. 알아내는 능력이 예측이 무슨 능력이? 알아내는 거예요. 미리 알아내는 거 맞잖아요. 근데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하잖아. 그럼 인간이 어디로 가요? 할 데 없네. 저 이것 때문에요. 2년을 고생했어요. 강의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예측까지 다 하는데 그러면 인간이 이제 마지막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요. 제가 1, 2년 동안요. 마지막 강의에 같이 절망만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우리는 그나마 좀 우리 역할을 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는 길이 없다. 이렇게 강의했다니까요, 제가. 그러다가 작년 말에 와, 너무 놀라운 걸 찾았어요. 여러분한테 놀라운 게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인간지능의 독특성이 있더라고요. 정말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인공지능 나온 자체가 얼마 안 된 거니까. 저도 막 그 안에서 헤매면서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가장 놀라운 차이. 저는 이것 알고 나서 정말 와, 드디어 인간이 가야 될 길이 있구나 라는 걸 찾은 거죠. 뭘까요? 예측은 분명한 거예요. 둘 다 예측이야. 인공지능이 예측을 하고 우리도 예측을 하는 건데 둘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라면 빨리 찾았을 텐데 뭘까요? 자, 이거 답변하고 이제 다음 지금 시간이 몇 시까지죠 우리? 네? 12시. 이번 하고 그러면 한 쉬었다가 마지막인가요? 네. 자, 뭘까요? 너무 어려운 걸 왔죠. 저도 찾기 힘들었던 건데 바로 네? 네,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생각합니다. 인간지능은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형사가 99%를 맞춰요. 데이터 하나도 없어도 혼자 상상해. 컴퓨터는 데이터 없으면 멈춥니다. 멋지죠? 네. 우리에게는 아주 조그만 1%, 0.1%만 되는 어떤 데이터 하나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나머지를 다 상상과 창의로 채울 수 있어요. 컴퓨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컴퓨터와 우리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데이터가 있는 것은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산출시킬 거냐 하는 거는 컴퓨터가 못해요. 뭘 산출해야 될 거냐. 왜? 산출에 대한 결과물은 데이터가 없는 것이고 산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증을 하는 과정에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해서 이러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을 한번 어디까지 생각해봐.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인지. 여러분 저기 여기 자녀 있죠. 아들이 지금까지 하던 거하고 오늘 와서 하는 거 약간 다르게 느끼죠. 바로. 네, 뭔가 행동이 다르게 느끼잖아요. 말로 설명을 할 정도 무슨 일 있니? 라고는 얘기하지만 뭐가 속에 숨어있는 어떤 일이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걸 다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미묘한 차이를 인지한 다음에 거기서 상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조사를 들어가서 데이터를 조사를 시겠지만 지금 데이터가 내가 찾아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추론을 먼저 하죠. 없는 데이터 가지고 내가 가진 데이터는 그것만 가지고 추론하는. 이게 바로 인간지능. 인공지능은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를 다 수집해야 돼. 그죠? 어릴 때부터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현재 지금 약간 차이가 나는 데이터를 또 수집해야 돼. 수집하기 전까지는 얘는 꼼짝 못해요. 우리는 그죠? 예. 약간의 차이만 가지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지능.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영역은 바로 데이터 없이 상상할 줄 아는, 즉 가설을 설정하는. 그게 바로 박사학위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 박사학위에서 다루는 이 능력을 자, 아래로 한번 끌어내려 볼까요? 제가 한번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GPS 기술이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인데 GPS 기술이 70년대 나왔을 때 거의 신기죠, 신기. 예, 이거 뭐 보고 처음에는 안 믿었잖아요. 영화 보면서 지금 가짜일 거야. FBI만 썼으니까 시리에. 지금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 스마트폰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기술은 물론 보안 때문에 그렇긴 했겠지만 우리에게까지 쓰여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여기까지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인프라. 인프라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GPS를 쓰고 내비게이션 다 쓰잖아요. 자, 다시 한번. 100년 전에 문맹률이 99%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비문맹이 90%.
과거에 100년 전에 모든 사람이 비문명이 될 거라고 말해서 미친 사람이에요. 대중교육이라는 인프라가 오늘 우리들이. 자, 박사학위에서만 다루는 이 알아내는 힘을 모든 국민이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다. 미친 소리일까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제 꿈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박사학위에서만 다루고 있는 이 알아내는 가설검증 사고를 어릴 때부터 부모와 대화 속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유대인은 했잖아요. 저는 이것을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퀴즈 하나 줄까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술이 무슨 무술일까요? 태권도, 공우 뭐 등등 다 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술.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한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이제 밝혀졌어요. 네? 실전 무술. 네, 실전 무술이긴 한데 이름이 있어요. 바로 브라질의 주짓수라는 무술입니다. 주짓수 배워보지 못했죠. 이거는 일본의 유도를 배우는 브라질 사람이 와가지고 브라질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각종 무술의 가장 장기만 모아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 모든 무술의 승리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관절을 집중 공략하는 무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무술을 개발해가지고 실전에 투입했더니 이놈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걸렸다 하면 그냥 다 관절 딱 들고 꿀 끊잖아요. 딱딱딱 손 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무술을 이 실전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느냐? 헐리우드 감독과 이런 사람들이 주짓수 무술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10만 달러를 걸고 종합격 투기를 만든 겁니다. 규칙을 없애버린 거죠. 다. 권투는 다 규칙이 많잖아요. 그 규칙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규칙을 다 없애고 그냥 진짜 싸워. 눈 찌르게 하고 뭐만 빼고 이제 스톱하면 손 때리면 멈추는 거. 요것만 빼고는 그냥 다 열어준 거예요. 진짜 능력이 나온 거죠. 주짓수 무술 개발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250전에 딱 한 번 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아들 힉슨이 450전에 450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학습이 유대인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학습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이 학습들의 문제점들이 다 있었겠죠. 그걸 종합해서 지금 새로 만든다면 더 나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어요? 유대인의 질문법은 문화적인 걸까요? 학문적인 걸까요? 문화적인 거야. 수천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찾아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20년 전부터 저는 전 세계 학습법을 연구하면서 각종 문제점과 장단점을 가지고 최고의 학습법을 만들자. 최고의 학습법은 간단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오래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게 알아내는. 그래서 20년간 연구 끝에 나온 게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이 말하는 올연 인지 기술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올연 인지 기술에 크게 한번 접근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밌었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20분에 모이겠습니다.